날개 꺾인 카이위티 도전 곳곳에 문제투성이. 9월 27일 미 공군은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 기종으로 보잉의 BTX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T-50이라는 기종으로 도전했던 한국 항공산업에는 비보였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카이는 로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리 공군 고등훈련기 티어-50을 개량한 티어-51을 미 공군에 제안했다. 미 공군은 T-38이라는 훈련기를 1961년부터 도입 훈련기로 활용해왔다. 이를 교체하기 위한 작업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통상 30에서 40년 정도 되는 기체 수명을 감안할 때 늦어도 2000년대에는 교체 사업이 있을 거라고 예측됐다. 애초 티어-50은 바로 T-38을 대체해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기종으로 개발됐다. T-50은 1993년 한국형 전투기로 선정된 KF-16이 절충교역 일환으로 만들어진 기종이다. 미국이 초음속의 고성능 훈련기기를 획득할 것이라는 첩보에 따라 초음속 기체로 개발 방향이 바뀌었다. D-50은 당초 1989년부터 계획돼 1990년 삼성항공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다. 상세 설계안은 2000년에 완성됐고 시제기는 2001년 10월 출고됐다. 그리고 이듬해 8월 초도 비행에 성공했으니 개발에 나선 지 5년 만에 비행에 성공한 셈이다. 이렇게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로키드 마틴이 있었다. 절충교역 대가로 로키드 마틴이 기술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전투기 제작에서는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로키드 마틴을 과외교사로 둔 덕분에 카이는 새로운 기체를 빠른 시간 내에 제작할 수 있었다. 로키드 마틴 기술 적용 조기 생산 성공.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시로선 매우 현명한 방법이었다. 문제는 초음속 훈련기가 시장에서 잘 팔리는 요소가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개발비를 아끼기 위해 기성품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 여러 제한 사항이 발생한 것이다. 부품 국산화율이 55% 내외에 이르다 보니 기술 혁신에서 커다란 한계에 직면했다. 우선 미국산 F404 엔진 때문에 미국의 수출 제한 규정에 묶여서 판매된다. 물론 미국이 수출 제한을 둘 정도의 국가와 거래하는 것은 경제적인 자살행위이므로 결정적인 문제라고 볼 순 없다. 더 큰 문제는 기성 부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형 부품이 돼 성능에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 T-50은 애초에 접근처럼 지원 전투기로 개발됐다고 보기도 힘들었다. 과거 F-50이란 단자형 전투기로 만들어 F-5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은 없었다. 더군다나 고성능 기체를 원하는 공군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적은 공군의 예산을 들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결국 F-60이라는 지원 전투기가 등장했지만 기체 형상은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복자형 형태 그대로였다. 이러다 보니 50은 훈련기로서는 너무도 고급 기종이었다. 애초에 경공격기나 지원 전투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 방호력이나 기동성 측면에서 훈련기 이상의 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도입국가에서 훈련기와 지원 전투기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해외 훈련기 시장에서 P-50과 가장 많이 경쟁하는 제품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에서 만든 M346 마스터란 기체다. 이들 기종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기타 교역 조건에서 밀리다 보니 UAE와 싱가포르 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모두 패배했다. 한편 미 공군의 APT 사업을 놓고 가장 현명하게 접근에 성공한 것은 보잉사였다. 애초에 보잉사는 군용기 시장 특히 전술기 시장에서는 퇴출 위기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 수십 년간 미군의 공군 해군 해병대의 전술기는 모두 로키드 마틴의 F-35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더 이상 보잉이 미군에 판매할 기체는 없다. F-28일 F 슈퍼 호넷이 미 해군에 여전히 납품되고 있지만 2025년 이후는 전망이 불분명하다. F-15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미 공군의 구매가 끝났고 해외 구매만으로 생산 라인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상 이렇게 불리한 보잉의 의상은 마이 아메리카를 외치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점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잉이 사업에서 원하는 적절한 조건만 맞춘다면 다른 회사보다 사업 선정에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보잉은 실제로 이뤄냈다. 즉 스웨덴의 사부사와 손잡음으로써 저가의 우수한 항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잉은 APT를 위한 훈련기의 BTX를 만들면서 원가 절감을 위한 처절한 노력을 했다. 조종석 유리창을 수동으로 열게 만드는가 하면 기동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전원 플랩을 아예 장착하지 않았다. 일부 고가 부품들은 3D 프린터로 생산함으로써 가격을 크게 낮췄다. 또 100%의 성능을 내지 못하더라도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일은 무엇이든 했다. 애초에 훈련기이기 때문에 고성능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싸게 만들고 정비하기 쉬운 것이 핵심이었다. 게다가 보잉은 BTX가 90% 이상 미제 기체임을 자랑했다. 협력사인 사브는 트럼프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반하지 않도록 최대한 고개를 숙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D51위 제작 행사에 대통령까지 참석해 카이 제품임을 강조했는데 이는 카이의 국내 주가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을진 몰라도 수주하는 데는 최악의 접근이었다. 보잉 가격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 대성공. 결국 사업은 보잉의 승리로 끝났다. 당초 미 공군은 APT 사업에 351대의 훈련기를 도입하는 데 약 1907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본인이 제시한 가격은 90억 달러였다. 물론 이것이 보잉의 덤핑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애초에 베스트셀러 기종인 737이나 787 드림라이너 같은 상용기로 내 돈을 버는 보잉으로서는 군용기 사업을 살리기 위해 베팅했을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가격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보잉이 과감히 사업적 결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반면 카이는 사업을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기에 이번 사업 실패에 큰 책임을 물을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애초에 D52미 공군 훈련기 사업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패배는 기체의 존재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사업 수주에 필요한 가격 혁신은 등한시하면서 미국에 대한 훈련기 판매가 마치 기정사실인 듯 국민을 상대로 홍보해온 카이의 행태는 한심하다. 특히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처럼 사장이 내려오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이럴 바에는 빨리 카의 주인을 찾아주는 게 낫다. 중국이 러시아산 전투기 엔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 국방비 지출로 본다면 중국은 분명 세계 2위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 전략폭격기 전용 엔진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세계 국방비 지출이지만 자국산이 아닌 러시아산 엔진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의 여파와 중국 내의 온갖 비리 때문에 교체원 연구인 항공기 연구에 전진을 못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연구는 어느 분야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연구이기에 단순히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막대하고 불법 카피를 잘하는 중국이지만 단기간에 항공기 엔진을 국산화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군용 항공기 엔진 개발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선진 기술력을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때문에 1990년대 초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러시아 공중 무기 및 기술 특히 첨단 전투기의 획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의 중요성이 높지만 중국의 공군기 생산 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첨단 전투기의 자체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작년에 스텔스 전투기인 젠-20과 젠-32 등에 장착할 -30과 제231 엔진 200대를 러시아에서 또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1월 30일 엔진 가격이 대당 500만 달러가 넘어가며 -30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30 터빈 분사 엔진은 중국이 러시아에게 2010년부터 239대를 구입하여 주로 장거리 폭격기운 -6K와 최신형 수송기 빈 -20에 장착했습니다.
베일 31 렌즈는 1990년대부터 중국이 수입해왔던 엔진이며 수입 초기에는 소위 -27과 소위 -30용으로 사용하다가 2000년 이후는 젠 -10에 장착했으며 지금은 젠 -20과 젠 -32 시험기에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수입하는 이 엔진들은 최첨단의 엔진이 아니면 설계가 30년 이상 된 구식 모델로 중국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젠 -20과 젠 -32 전투기보다 훨씬 가벼운 전투기용으로 설계된 엔진입니다. 이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제220은 미국의 전투기 F-22를 뛰어난 전투기로 만드는 핵심 기능 중의 하나인 슈퍼크루즈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슈퍼크루즈는 후방 연속기를 점화하지 않아도 마하2 이상의 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첨단 엔진을 조달하기 위한 중국은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러시아에서 사거나 자체 제작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물론 후자를 선호합니다. 문제는 제트 엔진이 말처럼 생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행 중 기체가 견뎌야 할 극한의 하중 제작에 쓰이는 소재와 기술 등은 설계의 난제들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엔진 제조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전통적으로 전투기 생산에 있어서 엔진 설계항법 장치 등의 세계 분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설계 및 항법 장치의 기술력은 많이 발전시켰지만 엔진 분야는 아직도 자체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산 개발했다고 우기는 WS-10이 있으나 WS-10은 러시아의 일-31 레프 엔진을 복제한 것으로 엔진 출력 미달과 함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WS-10 엔진은 제21과 제26 다목적 전투기에 탑재돼 있지만 결함이 하도 많아 공장으로 보낸 엔진의 숫자는 새로 생산한 엔진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WS-10개 개량이 제2위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크기와 중량에 걸맞은 충분한 힘을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제220에 적합한 적절한 터보팬 엔진을 획득하는 가장 빠른 길은 러시아제 제2217을 구입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엔진만 팔려고 하지 않는 만큼 중국은 수호이 35를 통째로 사서 217S를 무기 시스템의 일부로 획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앞서에도 러시아대 31개 푸엔진을 수호 소위 -27SK와 젠 -11이 예비 엔진 명목으로 수입해 젠 -12 전투기에 장착해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글로벌타임스 신란군사 채널 등은 최근 인터넷에서 러시아제 제237 레프 엔진이 아닌 다양 엔진으로 불리는 WC-10개 량형이 장착된 사진이 확산되면서 중국의 제222 러시아 엔진이 아닌 자국산 엔진을 장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렀으며 실제로 자국산 엔진 장착을 위해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군사정보 전문지는 중국의 WC-10개 량형 엔진이 스텔스 성능에 최적화된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도입하려는 스텔스 전투기 F-35에 장착돼 F-135 엔진과도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222 양산형 모델들이 편대 비행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목격되고 있는데 이것은 본격적으로 실전 운용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산 엔진은 한계를 곧 드러낼 것으로 생각되며 지금까지 그랬듯 러시아산 엔진으로 교체될 것이며 앞으로 20년은 더 러시아 엔진을 수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